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수산부에서 바다 내비게이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홍순배 팀장입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다에서는 어떻게 선박이 목적지를 찾아갈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사진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가야 할 길도 찾아주고 교통 상황도 안내해줘서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현재 위치를 알고 있고 지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때는 그냥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 찾아가는데 만약에 지하철 5호선을 타고 탑골공원을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보통 지하철에서 내리면 이렇게 주변길 안내 지도를 보게 됩니다. 현 위치라고 표시된 곳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입니다. 처음 가보시는 길이라도 이렇게 길 안내들을 보면 5번 출구로 나가서 위쪽으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 탑골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바다에서 선박들은 어떻게 위치를 알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걸까요? 첨단 기술이 발달해 있는 오늘날에는 GPS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배의 위치를 알려주고 또 해도라고 하는 바다의 지도를 이용해서 바닷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그럼 GPS 인공위성이나 바다의 지도인 해도가 없었던 아주 옛날에는 또 어떻게 선박들이 위치를 알고 바다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다에서 선박들이 어떻게 위치를 알고 또 길을 찾아서 항해를 해왔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소설 어린 왕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행하는 사람에게 별은 길잡이지 또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조그만 빛일 뿐이고 전기가 없던 옛날에는 별이 어두운 밤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바다에서는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옛날에는 방향을 찾는 기준이 태양과 별이었어요. 특히 해가 지고 나면 별자리로 길을 찾곤 했죠. 하지만 하늘에 구름이 들이오거나 비라도 세차게 오는 밤이면 사방이 암흑과 같아서 길은커녕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이렇게 별자리에만 의존했던 인류의 바닷길 찾기는 나침반의 보급으로 전환점을 맞게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든 밤이든 나침반으로 방향을 알게 된 거죠. 중국에서 발명된 것으로 전해지는 나침반은 11세기 이후 아랍의 선원들이 나침반을 항해에 사용하는 기술을 유럽에 전파하며 전 세계에 보급되었는데요. 덕분에 많은 탐험가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고 해요. 이때부터 기록된 바다의 지도도 점점 정교해졌겠죠? 바다의 지도를 흔히 해도라고 부르는데요. 수심, 해안선, 수중장애물, 항만시설 정보, 등부표, 조석, 조류 등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참고로 먼 바다에서 항구로 항해할 때는 먼 바다를 표현한 총도에서 항만을 자세히 표현한 항박도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며 안전하게 항해해요. 해도는 세계 각 나라의 경제, 세계 교역의 역사, 그리고 군사적인 필요성과 함께 발전했죠. 서양권에서 13세기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소개되면서 해도의 제작이 활발해졌고 15세기 이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구 열강들이 앞다퉈 항로를 개척했던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일본도 1869년경부터 우리나라의 연안을 빈번히 왕래하여 1873년에 조선 전도를 만들고 조선 침공과 대륙 진출을 모색하기 위하여 1897년부터 약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안 전역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합 후 일본 수로부에서 84종의 우리나라 해도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인 1951년 부산항 해도를 시작으로 1960년대부터 항만의 개발과 함께 해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답니다. 해도는 선박의 항해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해도와 도면으로 제작된 종이해도로 나눌 수 있어요. 전자해도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항해 장비에서 사용되는데요. 선박의 현재 위치를 바로 알 수 있고 지도의 확대 축소가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지도 앱처럼요. 종이해도는 전자해도가 개발되기 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현재는 전자해도가 많이 보급되었지만 종이해도 역시 꾸준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바닷길을 찾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는 지난 2006년도에 선박 운항 기술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이내비게이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내비게이션은 쉽게 말하면 선박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동안 육지에 집중되어 있던 정보통신 기술과 장비가 이제 훨씬 넓은 전 세계의 바다로 향하게 된 거죠. 최근에는 이런 이내비게이션을 우리나라 해상 환경에 맞춘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개발,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이내비게이션에 대한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는 이내비게이션 분야에서도 IT 선진 역량을 발휘하고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인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위한 기획 연구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LTE 통신망을 기반으로 2019년에는 벌써 우리나라 연근에 LTE-N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에는 전국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ICT 기술과 해사 기술로 세계 최초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빌 우리 바다의 기술력.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여러분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동영상에서 항해의 역사와 흐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말이죠, 한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옛날에는 어린 왕자가 해와 달을 보고 길을 찾아갔다. 또 2번째는 나침판이나 바다의 지도인 해도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대항해 시대에 탐험을 통해서 전 세계 항로를 발견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말이죠, 2021년부터 ICT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이내비게이션, 즉 바다 내비게이션을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럼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말이죠. 여기 지도에서 물음표가 표시되어 있는 곳은 태평양 바다 한복판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있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여기 태평양 한가운데에 물음표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지도에서 왼쪽 부분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현재 물음표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기 물음표 위치에서 서쪽에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잠깐 여기 지도에서 물음표가 표시된 곳,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직접 가볼까요? 어떤 곳일까요? 네,
물음표가 표시된 곳을 이렇게 와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인데요. 망망대해 바다입니다. 여기서는 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쪽을 둘러보아도 이렇게 사방이 그저 온통 바닷물하고 멀리 수평선만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어느 쪽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가는 서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도대체 이런 바다에서 어떻게 바닷길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봤던 동영상에서는 옛날에 어린 왕자가 해와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었다면 해와 별을 보고 동서남북 방향을 알아내고는 바닷길을 찾아갔다는 뜻인데요. 해와 별을 보고 어떻게 방향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은 밤하늘 별자리 사진입니다. 어린 왕자도 이런 밤하늘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아갔을 텐데요. 한번 볼까요? 자, 사진에서 왼쪽에 떠 있는 여러 개의 별들은 카시오페이아라고 하는 별자리입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W 모양으로 보이는 별자리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손잡이가 달린 국자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북두칠성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밝게 빛나는 별이 있는데요. 이것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이 북극성은 말이죠. 1년 내내 항상 북쪽 하늘에서만 보이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 북극성 별만 찾으면 그쪽이 북쪽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북극성은 오른쪽에 국자처럼 보이는 북두칠성 별자리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5배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또는 왼쪽에 보이는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에서도 오른쪽으로 5배 되는 거리를 보면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면 북극성이 보이는 쪽이 북쪽이니까 북극성에서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그리고 남쪽은 우리 뒤쪽에 있겠죠. 만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북극성을 보면서 남쪽에 있다면 북극성을 보고 뒤돌아서 가면 남쪽으로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면서 돌고 있는데요. 이 지구의 자전 현상 때문에 태양이 하루에 한 번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낮과 밤이라는 우주의 시간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도 항상 동쪽에서 해가 뜨고 또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찾으려면 동서남북 이 방향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 즉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기준을 알아야 목적지가 있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사진은 서울의 종로 5가 지하철역 길 안내도입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5호선을 타고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먼저 종로 5가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사진처럼 보이는 길 안내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서 있는 현 위치 기준에서 탑골공원이 어느 쪽에 있는지 방향을 확인하면 5번 출구길을 통해서 나가고 그 5번 출구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면 탑골공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바다에서도 길 안내도와 같은 바다의 지도, 해도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배가 있는 위치,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목적지의 방향을 알면 망망대해 바다에서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을 때
우리 배가 있는 현재의 위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위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치는 두 개의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나는 위도선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경도선이라고 합니다. 위도선은 왼쪽에 지구본에서 보는 것처럼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도에서 북극까지 그리고 적도에서 또 남극까지 각각 0도에서 90도까지 표시가 되는 가로 방향으로 있는 선을 위도선이라고 합니다. 경도선은 오른쪽 지구본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세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선을 말하는데요. 경도선은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라고 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나 또 서쪽으로 180도까지 표시가 되는 선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말이죠. 이렇게 지구본에서 볼 때 가로선이 위도선, 또 세로선이 경도선인데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지나는 위도선과 경도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나의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위도는 말입니다. 북극성의 고도와 대략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주에서 밤하늘에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보면 고도가 대충 35도 48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바라다보는 고도가 35도 48분이면 경주의 위도가 35도 48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이죠. 태양의 고도와 저기를 가지고도 위도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경도는 영국의 그리니치 지역에서 서쪽이나 또 동쪽으로 180도까지 표시가 되는데요.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기 때문에 1시간에는 약 15도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출발한 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까지 그 시간차가 있을 때인데요. 그 시간차에다가 15도를 곱하면 경도를 그렇게 계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말이죠.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물음표가 있는 나의 위치를 알면 지도를 이용해서 서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찾아갈 수 있겠죠. 바다에서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따라서 천문항법, 전자항법, 그리고 지문항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린 왕자처럼 해와 달을 이용해서 위치를 알고 길을 찾아가는 방식을 천문항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PS 위성과 같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알고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전자항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던 섬이나 육지가 보인다면 이것을 보고도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알고 있는 육지나 섬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방식을 지문항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옛날에는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고 사각형이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바다에서만 배들이 항해를 하고 먼 바다는 절벽으로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태평양이나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과 같은 큰 바다를 건너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쯤의 옛날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세계 일주 탐험을 시작하고 세계 일주를 통해서 미국이나 카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있는 아메리카 신대륙도 발견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말이죠. 대항해 시대. 그때는 왜 배를 타고 세계 일주 탐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선진국에 잘 사는 나라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유럽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게 잘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건 후추나 금, 은, 도자기, 비단 이런 물건들이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럽은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과 같은 오스만 제국 간의 오랜 전쟁도 있었고 흑사병처럼 무서운 돌림병도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던 그런 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후추는 중국이나 인도에서만 생산이 되었는데요. 유럽 사람들에게 후추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으로 비싸게 팔렸는데요. 당시에 후추 한 주먹을 사려고 하면 유럽에서 돼지 12마리를 주거나 버섯 반지 2개는 주어야 살 수 있다는 설도 있을 정도로 아주 비싼 향신료였습니다. 그 당시 후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동방 무역로를 통해서 낙타의 등에 짐을 실어 나르며 무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투르크 민족이 세운 오스만 제국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을 다 점령하고 독점하게 됐습니다. 이스탄불,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후추와 같은 물건을 무역하는 중요한 관문이자 통로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에 막혀서 동방무역로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아주 귀한 후추는 사와야 하는데 실크로드, 동방무역로는 오스만 제국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바다를 통해서 중국이나 인도를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GPS도 없고 해도도 없었던 시절이라 해와 별을 이용해서 항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 바다를 돌아서 중국이나 인도까지 항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갔다 오면 많은 선원들이 사고가 나서 죽거나 아니면 병이 나서 죽거나 살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통해서 후추를 사기 위해 중국이나 인도를 가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바닷길을 배를 타고 용감하게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탐험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탐험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건너는 바닷길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탐험가들이 신대륙도 발견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 전체에 어떤 나라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탐험가들이 배를 타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변하는 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시대를 우리는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대항해 시대에 어떤 탐험가가 어느 바다를 건넜고 또 어떤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항해 시대에 용기와 신념을 갖고 위험천만한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탐험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이분은 콜럼버스 선장입니다. 콜럼버스 선장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인도를 가는데 꼭 실크로드를 따라서 동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구가 둥그니까 바다를 통해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로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선장은 유럽에서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지금의 바하마 제도 부근을 발견하고는 여러 차례 이곳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도라고 착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콜럼버스 선장이 탐험한 항로가 나중에 다른 선장님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이분은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 선장입니다. 이 바스코 다가마 선장은 유럽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돌고 특히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탐험하고 개척한 선장입니다. 인도에서 후추를 많이 사서 포르투갈로 가져갈 수 있게 했던 선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선장인데요.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발견한 그런 선장입니다. 선장의 이름 아메리고를 따서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페인의 마젤란 선장인데요. 마젤란 선장은 처음으로 배를 타고 유럽에서 출발해서 대서양과 태평양,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마젤란 해역을 돌아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는 세계 일주 항로를 개척한 선장입니다. 마젤란 선장이 태평양을 건널 때 당시 바다가 운 좋게도 아주 잔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젤란 선장은 태평양을 평화롭다는 뜻의 패서픽을 태평양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해협의 이름을 마젤란 선장의 이름을 따서 마젤란 해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탐험한 항로인데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남태평양까지 탐험하며 항로를 개척하고 이 탐험한 항로를 통해서 나중에 영국이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약 300년간의 대항해 시대를 탐험한 선장들이 어떠한 항로를 개척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콜럼버스 선장부터 제임스 쿡 선장까지 약 300년 동안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항해 기술도 점점 더 개발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 지도인 해도도 점점 더 발달이 됐고요.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나침판이나 시계, 그리고 해와 별의 고도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육분위 등과 같은 항해 장비도 개발하게 되어서 위도와 경도 같은 위치를 더 정확하게 알아내고 이를 통해서 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기술들뿐만 아니라 선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더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항법 장치들을 통해서 위치와 바닷길을 정확하게 찾아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장비는 전자헤드를 보면서 항해하는 항법 장치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정확한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선박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바닷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박들도 점점 발달해 왔는데요. 대항해 시대에 콜럼버스 같은 선장이 타고 탐험을 했던 배는 모두 돛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던 범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타이타닉호와 같이 증기선과 같은 커다란 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젤 엔진과 같은 이 컨테이너 선박도 만들어지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이 컨테이너 선박은 우리나라 현대상선이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배고요. 이 배는 프랑스 에펠탑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약 길이가 400m나 돼서 축구장이 한 4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대형 선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 중에서 현재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내비게이션, 즉 바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본 동영상 중에서 이 내비게이션 관련된 부분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는 지난 2006년도에 선박 운항 기술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이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은 쉽게 말하면 선박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동안 육지에 집중되어 있던 정보통신 기술과 장비가 이제 훨씬 넓은 전 세계의 바다로 향하게 된 거죠. 최근에는 이런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나라 해상 환경에 맞춘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개발,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는 이 내비게이션 분야에서도 IT 선진 역량을 발휘하고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인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위한 기획 연구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LTE 통신망을 기반으로 2019년에는 벌써 우리나라 연근에 LTE-N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에는 전국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ICT 기술과 회사 기술로 세계 최초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동영상에서 우리나라가 이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올해가 2021년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미 올해부터 다양한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중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휴대폰을 이용해서 바다 내비 앱을 통해 실제로 바닷길을 안내하는 바다 내비게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방 1.4마일에 지정된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향 4.31마일에 교량이 있습니다. 지정된 항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바다에서도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바다 내비 앱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서는 선박들이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날에는 육상에서 자동차들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듯이 바다에서도 바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 바닷길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이렇게 바다에서 배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또 등대 관리도 하고 갯벌 생태계 관리, 깨끗한 물고기를 잡는 어선과 어부님들의 안전 관리도 하고 있고요. 항만 관리, 그리고 바다와 관계된 첨단 기술 개발,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자원이고 우리 모두의 재산인데요. 해양수산부가 이런 중요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다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바다에서도 바다에 대한 꿈도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은 바다에서 선박은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갈까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